1분기 같은 경우에는 2,300 한 중반, 그러니까 2,400이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예. 아주 싼 구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한 2,800까지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자, 2월 FOMC 지나갔죠. 인플레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정하는 발언을 이제 파월 의장이 하면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투자자분들 괴롭혀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졌고, 1월에 들어서 코스피와 나스닥 10% 넘게 이제 둘 다 올라오면서 이 증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거 아닌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신임 리서치 센터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주호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뭐 사실 이제 인터뷰나 이제 대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작년 10월쯤 이제 증시가 코스피 바닥 찍었을 때 좀 사셔도 된다, 살만하다, 적당히 살만하다 말씀 주셨고, 결과 지금 코스피 좀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이익 대비 좀 고평가 걱정을 할 정도로 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모두가 연초부터 경기 침체를 이제 우려하는 의견을 많이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 견조하고 이제 물가는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작년 내내 이제 투자자를 괴롭혔던 이제 금리 인상 진짜 올해는 끝나는 건지 2월 FOMC 한번 강평해 봅시다. 2월 2월 뭐 1월 말에서 2월에 걸치다 보니까 연초 첫 FOMC 결과는 일단 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금리 인상의 종착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일단은 연준의 파월의 스탠스가 아직도 외파적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직은 금리 인상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금리 인상 끝나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건 참 웃기잖아요.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근데 이제 원론적인 멘트 말고 그 행간을 좀 읽어보면 저는 몇 가지 이제 기억이 나는 문구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야, 인플레이션은 뭐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뭐고 디플레이션은 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2%, 3%, 4%.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그 레벨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은 5%, 4%, 3%. 그러니까 3%도 높은 물가 상승률이지만 이 전달이나 그 전달보다 좀 낮아지는 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명확하게 보일 텐데, 이게 내려가는 거로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그게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 그러니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한 거는 물가가 충분히 내려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연준도 인지하고 있구나에 환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내려갈 거로 본다라는 거는 긴축을 이제는 조금은 뭐랄까요?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에서는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버 타이트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버 타이트닝을 하지 않겠다, 과잉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뭐 제약적인 수준은 뭐냐? 이런 거죠. 뭐 자연 실업률, 뭐 자연 성장률 얘기하잖아요. 그 자연 금리, 뭐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그 레벨을 자연 성장률이 있을 텐데 그 레벨보다 높은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은 내려준다라는 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 상태에서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3월 정도 되면 25bp 올리고 나서 좀 멈추지 않을까? 근데 또 시장은 그런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응보다 우리는 이미 5월에 5% 정도의 최종금리를 반영한 주가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25bp 더 올리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더 반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촬영하는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뭐 3% 추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1월 말 2월 초가 원래는 FOMC 이후에 뭔가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했지만 상방이 좀 더 열리는 그런 시장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워낙 매크로 변수, 특히 이제 물가지표 발표할 때마다 전 국민이 새벽에 무슨 축구 경기 보듯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CPI나 뭐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이제 근원 PC 뭐 이런 지수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주택이나 서비스업 같은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좀 스티키하게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 때문에 이 주식이 그래도 이렇게 빨리 급반등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 센터장님은 올해 미국 물가와 또 임금이라는 이 두 가지 매크로 요인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스티키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스티키라는 게 끈적끈적한 거거든요. 자, 끈적끈적한 게 뭐냐. 이제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서비스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스티키한 고용시장, 스티키한 물가가 있으면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악재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스티키함은 계속 유지되더라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긴축의 이 종착지가 다 온 상황에서 그리고 이 헤드라인 CPI, 즉 유가와 음식료 더불어서 코어에서도 주택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후행적으로 임대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CPI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고 그리고 헤드라인 CPI에 차지하는 음식료나 이 유가가 차지하는 게 한 20%면 한 60에서 65%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스티키한 서비스 임금, 서비스와 관련된 거는 이게 소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소비는 유지가 되는데 비용은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면 작년에는 긴축이었지만 올해는 긴축이 끝나고 소비는 유지되는데 물가가 내려간다. 실질 소득은 늘어나고 있고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니까 긴축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축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를 보고 있는데 어제도 보면 신규 수납 창구 수당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20만 건으로 늘어날 줄 알았더니 18만 건 내려왔거든요. 야, 이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고 어쩌면 경기 침체 지나갔고 이제는 스티키함이 뭐냐면 경제의 체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되는 악재로 해석이 됐지만 이제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은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자, 우리가 유가 상승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유가 상승은 공급단의 이슈였잖아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그런 문제였는데 만약에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유가가 살짝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걸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것이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상승이라도 동일한 스티키함이라도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수요로 인식하느냐 올해는 수요로 해석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는 매출로 일어날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조금씩은 주식이 어떤 이익이 날 수 있는 밑바탕이 조금은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익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 전망이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올해 당연히 경기 침체를 우려했던 이유는 이제 EPS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다 끝난 게 아니다. 계속 하향 조정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가에 대한 또 조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1월 1일부터 나온 수출이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거기 안에 보시면 무역 수지가 상당히 적자 폭이 심했습니다. 120억 달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크게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 기업 자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해졌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보통 기업이 실적이 바닥을 찍을 때는 매출액이 먼저 돌아서기보다는 비용이 축소시켜주는 즉 매출액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비용을 축소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빠르게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마진, 즉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다질 수 있고 거꾸로 이 정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했고 인력을 구성하고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자 이익이 나면 뭐가 발생하나요? 경쟁자가 들어오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먼저 꺾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경쟁자가 퇴출되고 비용을 줄이고 이러면서 근데 당장은 매출이 하락을 합니다.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익은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왜? 영업이익부터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고 영업이익이 돌아서는 것 중에 하나는 자구적으로 경쟁자가 퇴출되고 자구적으로 비용을 세이브시킨 것도 있지만 매크로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에너지 가격이 하락. 에너지 가격 하락이 작년부터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의 적자폭을 키운 요인이지만 올해 좀 내일이면 입춘이잖아요. 예. 슬슬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방비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그리고 후행적으로 지난 하반기 때 누적적으로 내려왔었던 유가의 하향의 어떤 그 폭, 마진이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의 이익의 증가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익의 하향 조정은 되지만 마진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버텨주는 그리고 하반기 넘어갔을 때는 수출이 좀 돌아서면서 이제 영업의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이익이 좀 더 증가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뭐 이익의 하향 조정, 우리나라 특히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시키는 경향이 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익의 레벨이 다운되긴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마진, 그 안에 이익률이 개선되는 게 상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진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제 특히 에너지 위주의 가격 하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 한국이 또 대부분 수출에 그쵸. 수출 기업에 대한 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스피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수출 기업 중에 또 우호적인 여건 중에 하나가 고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또 사실 작년에 또 높아가지고 그만큼 또 현대차 같은 이제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 또 사실 환율로만 또 이익을 많이 또 내기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400원대였던 환율이 이제 1,200원대 초반으로 어떻게 보면 1,200원대 이탈 하향 이탈도 올해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도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런 원화 약세 상황에서 또 이익이 좀 잘 수출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지 요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만약에 Q, 디맨드가 동일한 상황에서 P, 환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1달러에 1,400원, 1달러에 1,200원 하나를 팔더라도 1,400원이 들어오느냐 1,200원이 들어오냐 했을 땐 1,400원이 들어오는 게 맞죠. 예. 근데 1,400원의 원달러 환율일 때는 그만큼 Q그로스 수요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Q 할 때는 거기다가 마이너스 C 할 때 비용도 높고 Q는 안 좋은데 환율가로만 바라볼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이 좋아지는 국면은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입니다. 왜? Q그로스, 즉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BIS 신윤송 그 국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도 달러 약세일 때 오히려 한국의 수출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환율가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환율가 분명히 있죠. 중요한 거는 글로벌 디맨드, 즉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을 그려보시면 달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외환 보유액이 뭐냐면 뭐 단순하게 구분하면 외환 보유액이 경상수지 플러스 투기적인 포지션 플러스 FDI 외국인 직접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글로벌 디맨드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이머징이나 다른 유로화나 엔화, 위화나 이머징 통화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 직접 투자와 경상수지가 늘어나서 그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할 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왔을 때 오히려 수출이 좋아진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환율이 안정을 찾을 때 환율이 가파르게 이게 등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1,200원 내지는 1,100원까지 가더라도 이 1,100원에서 안정을 찾을 때가 수출이 잘 되는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50원에서 1,250원까지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가에 의한 그 수출주들의 그나마 버텼던 이익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적이 안 좋지만 환율가로 그냥 겨우 흑자를 낸 거하고 환율가를 뺐지만 수출과 Q그로스가 나오면서 본업이 잘 되는 거 뭐가 더 낫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가 더 나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환율 얼마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올해 뭐 연간 환율 뭐 이제 하우스에서 어떻게 보고 환율은 저희 이제 이코노미스트한테도 여쭤보고 봤더니 뭐 맞진 않을 수 있지만 뭐 지수 전망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려운 게 환율 전망이잖아요. 근데 한 1,180원 정도를 보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가 IMF에서도 전망했지만 전체 성장률 경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좀 떨어지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의 강한 상승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달러가 약세로 가는 부분만큼 왜냐하면
달러하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코롤레이션이 상관계수가 0.96이에요. 예. 그만큼 달러가 1% 빠지면 우리나라도 0.96% 정도는 빠진다는 얘기인데 달러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반기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룸이 계산이 되고 있고 그 라인을 계산해 봤을 땐 1180원 시기적으로는 2분기지 않겠냐. 왜 2분기냐 했더니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 수준에 한 번 더 레벨 다운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공교롭게도 한 3월에 우리나라의 그 WGBI인가? 전 세계 국제지수 네,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까지 생각해 보면 원달러 환율 한 1180원 정도까지는 하방 영역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도 방금 이제 WGBI 지수를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채권도 많이 또 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장고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결국 이제 코스피랑 이제 한국 채권으로 들어오려면 뭐 어느 정도로 좀 강하게 들어가 줘야지 사실 이제 증시가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 외국인 수급 동향에 대해서 올해 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달러가 약세가 될 때 외국인은 들어오는데 달러 약세에 지금 어떤 강하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금리 때문에. 왜 금리 때문이냐? 그 무브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의 변동성 지수가 있거든요. 채권의 변동성 지수가 지난해에 한 16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왜냐면 코로나 레벨까지 올라갔었던 수준인데 지금은 이게 1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고 사실상 이게 한 80 이하로까지 내려갈 영역이 있어요. 왜? 금리가 좀 이제는 더 이상 변동성이 없다 보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금리를 사는 이 어떤 수급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금리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든 여러 가지 이제 산다고 치면 금리를 샀을 때 뭐가 있냐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진 회사채나 정급본드를 살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한전채가 안정을 찾고 국채가 안정을 찾으니까 회사채 스프레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회사채 스프레드 들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주식을 사려고 산 게 아니라 자금들이 국채를 샀어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드갭 내지는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는 또 높아져요. 그러면서 우리 1월 달에 들어온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 패시브 자금이 그냥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상대적인 일드가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이머징 한국 시장을 들어온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만큼 여력이 남아있다. 무브 인덱스를 이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보시면 MOVE라고 해서 검색창에 치면 나옵니다. 이미지 보시면 가전체를 보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중국이죠. 중국이 위안화가 내려오는 차트. 그러니까 위안화가 내려온다라는 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다는 건데 그거하고 EMBI 스프레드라 그래서 이머징 채권의 어떤 가격의 레벨인데 이게 미국의 국채하고의 스프레드인데 이게 더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고 한마디로 중국의 위안화가 더 강해지는 사이클이게 되면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한국으로도 채권과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저는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위안화가 더 강해지는 사이클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경제를 뭐랄까요 소프트 랜딩 하려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풀고 제로 코로나 정책도 폐기하고 부동산 규제도 좀 완화시키고 플랫폼 규제도 완화시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최소한 상반기 좀 길면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갑자기 이럴 수는 있어요. 경제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규제할 수 있는 리스크는 내재되어 있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잡고 있는 기준은 중국의 PMI. 중국의 PMI가 지금 1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국가통계국 PMI가 50.1로 50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최소한 51, 52까지 갈 때까지는 중국의 정책 드라이브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작년에는 미국이 긴축을 상당히 빠르게 하는 사이클에서 예전에 보면 이 현상은 다르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강한 긴축을 할 때는 중국은 조금 약간 좀 몸을 사리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의 긴축이 조금 마무리될 때쯤 이제 슬슬 이 자금을 풀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뭔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내서 스무스하게 이제 올라가게 하는 방향인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작년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하고 부동산이라든지 플랫폼 규제로 예. 완화한 거라서 올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진 않더라도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안정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여력을 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 3월 그 정책 전인데 그리고 5월 노동조율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를 좀 완만하게나마 올려놔야 되는 네. 그런 당위성이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중국발 유동성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절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 채권의 변동성과 중국의 모멘텀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밸류에이션 아직 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 영역을 찾을 때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올해 뭐 코스피 어떻게 보면 환율 전망처럼 그 코스피 전망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네. 코스피 지수 전망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한번. 일단 큰 그림에서는 작년하고 정반대의 상황이지 않겠냐? 작년에는 계단식 하락을 했잖아요. 예. 계단식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량적인 부분들, 뭐 IPO가 상당히 많았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비쌌고 그리고 긴축이 있었고 중국의 경제 정책이 없었고 거꾸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 공급이 없고 그리고 긴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 가고 중국은 좀 올리고 있고 그래서 계단식 하락을 2022년에 했다면 올해는 뭐 계단식 상승 근데 이제 폭이 빠질 때는 뭐 푹 빠지지만 올라가는 폭은 뭐 이것도 올라온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분기마다 한 30, 내지 5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는 연간으로 그래도 지금 2400이라고 보면 200에서 한 300포인트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예. 왜 200에서 300포인트냐? 그냥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가 분기마다 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쌓여가는 자본의 양이 한 40조 이상은 되거든요. 네. 그러면 40조가 매 분기마다 붙어가는 정도의 지수만 보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근데 이 자본의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예. 근데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 있느냐 낮게 줄 수 있느냐는 결국 또 수출 증가율이 따져 있는데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돌아설 수 있다. 왜? 첫 번째는 중국의 유동성 효과가 2분기 후반부터는 실제 수요로 잡힌다라는 거고 아니면 처음에 그 스티키한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하반기는 미국의 소비에 대한 모멘텀으로 수출이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형 자산을 갖고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팔아서 이익이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고 있는 개수가 떨어지면 그 유형 자산은 공장이 아니라 그냥 재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주지가 못해요. 근데 공장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걸 돌릴수록 이익이 나면 그 유형 자산에 대한 평가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저는 상반기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마진이라든지 따박따박 자본이 올라가는 만큼 2,400, 2,500 왔을 때 조금 눌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파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면 다시 1분기 이후에 30조, 40조 올라가는 이 폭을 가는 거고 하반기엔 이 자본이 늘어나는 거 곱하기 밸류에이션이 더 늘어나면서 이 탄력적으로도 하반기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설정한 구간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300 한 중반, 그러니까 2,400이 깨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예. 아주 싼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한 2,600까지는 열어둔 상황. 예. 아까 말씀드렸던 PBR 0.95배, 예.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 근데 하반기는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돌아서면서 오히려 2,500 초반이게 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한 2,800까지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